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를 좀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빅벙커가 이번에 전국 언론노조가 시상하는 제30회 민주언론상 활동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는 상을 받은 것 같거든요. 우 박사님 어떠세요, 소감이? 제가 이 시상식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대리 수상을 하러 갔어요. 대리가 아니죠. 아이고, 대리가 아니죠. 아, 수상할 감사합니다, 필요가 역시. 근데 정말 이 상이 권위가 있고 의미 있는 상이거든요. 민주 언론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이 의원님도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 상은 또 그동안 받은 상보다도 더 의미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추적에 힘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빅벙커 최초, 부산 최초 역대급 프로젝트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대를 해봐 주시고요. 자, 그에 맞춘 오늘 새로운 예산 감시위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일 만큼 특별하게 모신 분들이거든요. 데이터 승부사. 우 박사님과 좀 어떻게 라이벌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 라이벌은 아니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신 예. 거죠? 심혈을 기울인 거 맞죠? 네.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최정묵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정묵 소장입니다. 예. 네, 저희 연구소는 사람과 정책을 연결하는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연구소이고요.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측 분석을 네. 중심으로 네. 다루었습니다. 자, 더불어 또 다른 예산 감시위원 어울리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마을 활동가세요. 홍재봉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영도구 봉산마을이라는 곳에서 네.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 총괄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는 고립되어 살아가는 분들을 스마트 기기란 연동해서 먼저 관계들을 만들고 마을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동체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큰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를 모셨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아마 예상이 되시기도 할 테고 아직까지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의 예산 487억 5,063만 1,000원입니다. 아, 이게 참 인당 계산 한번 오랜만에 해주시길. 인당 계산? 인당 계산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거 이제 알아듣기 쉬우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인구가 한 34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1인당 약 14,000원 정도 나옵니다. 예. 이게 왜 여쭤봤냐면 오늘 이야기가 사실 인당 계산이 좀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또 이해가 가실 텐데. 네, 이게 그 인당으로 치면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맞아. 그런 돈이 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예산에 대한 힌트로 가봅니다.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하시게요? 힌트니까 막 확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 영화를. 제가 모르겠어 갖고 나네. 그랬어요. 네, 활동가님. 예, 저는 제때 지원되면 정말 값진 것. 네, 일상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와닿네요. 터지면 쏟아져 나오는 예산. 아, 맞습니다. 또 그것도 또 그래요. 네. 자, 오늘 어떤 예산 갖고 얘기할지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직에 들어갔던 항공사 승무원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대출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살 A씨와 아내, 14살 아들과 10살 딸이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는데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과 8살 형제가 직접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형제들은 이틀 동안 보호자도 없이 밤을 보내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노가가 나가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고 거의 못 냈다고 봐야죠. 몇 달 전부터
6, 7개월, 예. 거의 하루하루가 공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네, 오늘의 주제 487억 5,063만 천 원은요. 2020년 부산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 오늘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복지 데이터 분석 결과와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잠시 좀 어떻게 예고를 해주시다면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함께 나눌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예산을 수혜한 분들의 어떤 실측치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예측치 데이터입니다.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어느 지역에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지를 지역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저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아주 큰 의미를 지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사각지대 얘기는 몇 번 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겠죠. 네. 네, 뭐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세모녀가 사실은 이제 어머니의 실직으로 세모녀가 생활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수급자 탈락이 되면서 60대 할머니가 사실은 목숨을 끊은 사건이나 그 경계선에 있는 네네 경우 상당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또 해운대구에서도 30대 여성이 고독사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많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이런 게 많이 지금 드러나서 그러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겪었는데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따님하고 세 가정이 있었는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하다가 동시에 다 같이 아프게 된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이분들이 단수단전이 됐습니다. 사실로. 돼갖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갔는데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아무 생활도 신용불량됐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구청에 얘기를 했어요. 구를 가봐라 일단. 그랬는데 구청에 갔는데 똑같이 복지사각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거 구청에서도 안 된다고 한다 해서 결국은 부산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봐라. 현장에 가면 분명히 그 데이터에 걸리지 않은 데이터망에서 빠져나가는 이분들의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가서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분들이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상황들, 많은 정황들의 이런 데이터는 필요하고요. 그 소장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추적하지 못했던 밀착형 데이터 이런 것들은 아마 내년에 시 예산을 반영하는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아주 큰 역할 하셨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채워져서 그 사각지대를 좀 줄여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부산의 지역 격차를 조사한 적은 있었는데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것도 참 그 의미가 큰 것 같고 예.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위 가구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한계가 되게 좀 있었습니다. 네. 더구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아까 그 이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단전 단수라고 하면 거의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된 예. 가구 수가 늘었다고. 예, 그만큼 돈을 못 내서 이제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전기료 못 낸 가구가 100만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료를 못 내서 단수가 되는 가구도 1만 명이고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 이상씩 증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소득 수준도 아마 그렇게도 됐겠죠. 네, 소득 수준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소득은 지난해 2분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예. 특히 월급 등 그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요, 1년 전과 비교해서 5.3%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하락치입니다. 예. 뭐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직도 무급으로 지금 하게 그렇죠. 되고 아예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해야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실질 소득이 엄청나게 줄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 고용보험 사각지대 네. 얘기할 때도 이제 원래부터 어려웠던 분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라는 그 예상들을 그때 다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빈곤층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예측대로 안타깝지만 되어버린 상황. 그런 예측은 안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죠. 예.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이 어려운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냥 이 빈곤은 그냥 빈곤이 아니고 일상이 돼버린 빈곤이라는 말이 일상의 예.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런 분을 한 분 한 분 빨리 좀 찾아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정말 좀 시급한 과제가 그렇죠. 예, 근데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산 인구가 거의 34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다 찾아내야 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 이음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전력공사나 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가 되면은 이 시스템이 이제 건강보험료 체납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그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걸 통해서 어디서든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지원으로 이어집니까? 지원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사회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잡혀서 되는 경우는 정말 다행인 경우예요. 잡아내지 못하는 단전 단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정말 위험한 단전 단수가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 행복 이음을 통해서 발굴해낸 사각지대가 총 20만 9,812명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중에 몇 가구가 지원을 받았을까요? 발굴을 해냈으면 그래도 얼추 거의 다 돼야 되지 뭐 3분의 2? 네, 절반이 안 되는 안 한 되는. 38.4%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10가구당 한 4명 꼴이죠. 4가구 예. 꼴이죠. 예. 네. 일단 발굴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도 차등을 둬서 선별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사실 부산시는 그중에서도 지원 순위가 낮은 편인데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쓸 수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고위험군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데는 사실은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은 도움은 되지만 일일이 사람이 옆에서 내 이웃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렇죠. 관심을 그런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봐야지 그 고위험군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이게 이제 공개가 좀 최대한 널리 돼서 이 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가 그렇다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유쾌할 리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동네가 그렇다는데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복지 데이터 분석이 진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한계를 해소해줄 지역 밀착형의 복지 사각지대 데이터 분석의 이 정책, 자 어떤 겁니까? 아, 예, 진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네. 계속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국 예측 분석이고요. 미래라는 게 갑자기 뭐 들여닥치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과거에 쭉 패턴들이 미래를 또 규정하고 결정하는 예.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보더라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올해가 현재 수준에서도 벌써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수급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데이터 분석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쓰여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이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의미를 두고 좀 어찌 표현하면 이제 신기하기도 했던 게 내년 복지 사각지대 발생직을 미리 예측했다는 거 이게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랑 자치구들이 이런 조사를 해서 이걸 기반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정책 수요를 예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계시는 홍재봉 활동가님 앞서 말씀하신 읍면동 관련된 데이터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본인 데이터보다 좀 업그레이드 돼갖고 나온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신 분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사실은 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네. 어쨌거나 우리 빅버크가 그 일을 대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복지 데이터의 분석 결과 얘기 많이 했는데요. 궁금해집니다. 위기가구 발굴 체계 한계를 해소하고 2021년을 예측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자, 과연 어떤 결과가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을지 만나보시죠.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측 분석은 기본적으로 부산의 구군 16개와 그리고 206개 읍면동을 분석 단위로 해서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예. 최근 3년간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그리고 전기료, 그리고 연료비 이렇게 5가지를 긴급으로 지원받은 그런 항목을 분석해서 정리한 자료고요. 예. 해운대구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의외예요. 해운대구 그 예, 느낌상. 해운대구가 받은 게 좀 의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약간 의외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대체로 해운대구 그리고 뭐 남구 이런 쪽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도 예, 의외예요. 근데 그랬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각지대는 많이 발굴을 하면 할수록 또 지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해운대구나 사하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그만큼 노력도 많이 예, 했다라고. 그만큼 상대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예, 예. 지금 긴급복지 지원 가구원 수 순위를 보면 부산시 내 그 인구수하고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추이일 텐데 부산에서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지역도 그 추이도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좀 부여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 어떤 구가 계속 그 복지사각지대가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역이 계속 만성화 상태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만성 질환을 쭉 앓고 있는 곳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복지사각지대의 어떤 방향, 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급성 지역부터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예, 그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예측 데이터는 아니고요. 예. 부산의 중원에 급성이라고 표현됐던 지역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긴급복지제도 해당되는 지원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로 따지면 계속 순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 4개 지역이고요. 속도나 규모로 봤을 때 네. 대응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예, 예. 저도 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좀 놀랍게 좀 다가오기도 한데 부산 지역의 중간지대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소득 계층의 중간지대가 무너져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결국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고 제도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막 그런 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 격차를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5년간 어떻게 지역이 갖고 있는 쇠퇴의 어떤 점수가 달라지고 있느냐를 보니까 이게 상위 지역은 대체로 좀 좋아지고 있고 하위 또 20%는 또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정작 이제 중간 지역에는 투자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도 저기에 좀 반영된 것 같은. 예. 지금 저 분석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잘 보시면 부산 진구, 동래구, 연제구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네. 곳입니다. 이번에 긴급복지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동래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생할 때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타격을 받았던 곳이 동래구입니다. 여기가 이러다 보니까 상권들이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고요. 여기가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진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복지 추이는 기존에 왔던 만성보다는 급성으로 상권과 경제와 맞붙여서 가는 곳에 긴급복지가 많이 투여가 됐다. 이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를 보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동래구 예산을 보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박사님. 네, 동래구의 2019년, 20년 복지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 비율이 14위, 15위로 가장 낮습니다. 네, 낮네요. 네, 동래구에 숨어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래구에서 오늘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급성 지역 알아봤는데요. 이제 만성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성 못지않게 또 정말 아픈 게 만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더 문제라고도 보이는데요. 자, 보여주실까요? 만성 지역은 순위의 등락폭이 크지 않으면서 꾸준히 상위에 위치한 그런 만성적인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아까 급성 지역하고 달리 중앙을 비우고 양 끝단에 이렇게 그러네요. 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만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보다는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인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네, 어떤 맞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로 우리가 네. 시선을 옮겨야 될 것 같은 얘기인데요. 3위 사상구, 2위 사하구, 1위는 또 해운대구. 예, 맞습니다. 이 해운대구 정말 의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해운대 하면 LCT 등 뭐 고층 빌딩이 많고 네. 좀 부촌 아닌가요? 해운대구도 잘 사는 동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해운대 전체로 나누더라도 이제 신도시,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곳이 있냐면 반여 재송 지역, 그리고 또 반송 지역,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동별 격차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네. 1동, 2동 이제 길 하나를 두고 네, 네. 이쪽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건너편에 있는 동은 네. 취약하고, 사실 이런 격차들이 해운대 전체를 보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취약한 지역들이 구 안에서도. 네네. 자, 그렇다면 격차가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보시죠. 부산을 단 딱 자르면 이 동네가 제일 내가 낙후된 것 같아. 부산에서. 부산에서 제일 낙후됐다. 예, 낙후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집도 그때 지금 42년 됐어요. 42년이야. 예, 여밑에 동네 42년이나 됐어요. 여기 집들은 30년이 다 넘었죠, 그죠? 내가 기초 학문을 보고 할 때는 복지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혼자 사시고 나가 올해 94 되시는데 자녀분들이 있어도 요즘 사실 행편이 다 넉넉지 않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자주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할머니 진짜 한 달에 달세 할머니도 지원을 받으셔도 자녀분들이 도움을 못 주시니까 사시는 게 많이 어렵다고. 근데 그 할머니도 그 어록교보도 못 받더라고요. 자녀분들 계신다고. 아무래도 여기가 부산시에서는 최고 열악하다 보면 여기 방송여가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집들도 이래 흐른 데가 없다니까. 왜? 세가 나가니까 200만 원에 20만 원도 요새 비싸다 해가 15만 원 깎아줘야 하자. 15만 원짜리 방 2개에 목욕탕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있는 게 어디 부산시에 어디 가보라. 어디가 다 동네 가듯이 그래 모르는 거. 중간하게 이거 자식들 있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진짜 돈 못 받거든. 그게 그런 벽대가 있으니까 몰라서 못 챙기는 사람도 있고. 네, 현실은 그러네요. 밖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르네요. 생각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활동가님께 하나 여쭤보면요. 이 해운대구, 사하구 뭐 이쪽 지역들이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고 만성화되어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해운대구하고 사상구, 사하구는 영구임대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반송, 그리고 사하구에는 아까 있었던 지역 다대포 지역, 예, 그리고
사상구에는 모라 지역이라고 해서 예. 이쪽이 전부 다 대단히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네. 저소득계층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그동안 계속 발굴되어 왔고 네. 유지 관리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성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사하구는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사하구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주하고 있는 곳이 사하구인데요. 근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19년에서 20년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평가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하구가 기관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1만 2천 가구를 발굴했고요. 여기서 8천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 그 사하구를 좀 유시해서 볼게요. 사하구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이한 것은 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항상 1등을 한답니다. 부산시에서. 넉넉해서 1등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가는데 모금회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거의 배로 줍니다. 그러면 그 배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이 복지 발굴을 위한 그 씨앗 머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예. 다시 또 복지를 발굴하고 복지를 하고 만성적이지만은 네. 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참 치열하게들 하고 네. 계시네요. 근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정작 알아야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하구도 그렇지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요. 도움 요청 방법을 모른다는 게 모른다고, 58.6%가 나왔잖아요. 예, 아까 그 자막에도 네. 나왔는데 예. 몰라서 이렇게 또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소득 밀집 지역일수록 같이 모여서 발굴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간층이라고 표현하는 완전히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있는 동네가 대체로 보면 그런 것이 좀 약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는 또 중간 지대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복지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그렇죠.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그 첫 생기게 되는 시도 거죠. 자체가 그래서 좀 그렇고. 그런 네네. 중간지대가 복지 사각지대고 그다음 중간지대가 무너지면 또 밑으로 그렇죠. 예. 떨어지면서 격차가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그 정보에 대한 사각지대인 거잖아요. 네. 스스로가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갑자기 형편이 달라지면서 정보가 갑자기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에 나온 것처럼 잘 몰라서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이 복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한 그렇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오래전부터 아신 분들은 정말 잘 알아요.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시스템을 맞아요. 잘 알고 네. 있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실 텐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복지제도가 꼭 보건복지부에서만 추진되는 정책들이 아니고요. 부처마다 복지 정책들이 수백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안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맞아요. 걱정도 좀 있는 거고요.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 거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리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상시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게끔 해야 그렇죠.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게 되든 안 되든.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 쭉 나눠본 게 부산의 복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각지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이는 어떤 현황은 이제 알아본 건데 이제부터가 드디어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데요. 예측한 결과를 이제 알려주신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해운대구랑 사하구는 계속적으로 순위권 안에 있네요. 아픈 데이터들인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매년 1,000명 정도의 자살이 어느 시점까지 수치 방점 찍고 그거 기다려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